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5부 모문용의 만요, 불안한 조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3년 4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조선의 가도의 근거지를 틀었던 모문용.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그 전에 국왕이었던 광해군하고 사이가 좀 그렇게 썩 깔끔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롭게 인조가 국왕이 됐는데 과연 이 인조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것인가?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광해군하고 유사한 입장이거나 혹은 광해군보다도 더 자신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조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접선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의 국왕 인조는 반정의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친명배금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명의 장수인 모문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인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조선은 명과 힘을 합쳐가지고 후금을 토벌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죠. 자, 모문용 신났죠. 그간 광해군의 견제를 받으면서 불청객 취급을 받아왔는데 모문용 입장에선 이건 뜻밖의 반전이자 호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명의 조정은 인조의 즉위를 그다지 달갑게 여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인조가 친명배금을 부르진다 하더라도 이 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현재 후금하고 한참 대치하고 있는데 이때 조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필이면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그게 뭐 어떤 성격을 갖는 정변이 됐든지 간에 명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가지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불안 요소가 일어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명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표면성으로는 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들어줬잖아요. 사루 파병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줬고 모문용과 요동 지역의 한인들을 받아들여서 가도에 이제 응거할 수 있게끔 해줬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광해군이 사실은 속내가 뭐였던지 간에 그리고 또 어떠한 불평 불만을 내부적으로 이제 토로를 했던지 간에 그냥 결과만 놓고 보면은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명의 입장에서는 광해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큰 불만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냥 그만하면은 해줄 거 다 해줬고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국왕인 인조가 올라왔다. 그렇다면 저 인조는 과연 뭐 하는 애냐? 여기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명이 생각보다 반응이 냉담하단 말이에요. 인조가 애초에 반정을 일으켰던 명분이 그거였잖아요. 친명배금. 사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명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코어 친명파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명과의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만들겠다. 이게 인조가 내세웠던 아이덴티티였는데 지금 명이 반응이 뭔가 좀 쎄하다는 거예요. 쟤 뭐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반정의 명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모문용이 나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모문용이 나서서 인조를 돕겠다고 자청을 했다는 거죠. 자, 모문용 이 아저씨가 잘하는 게 결국에는 로비죠. 그래서 모문용이 거액의 뇌물을 들여서 명 조정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위충현에게 로비 공작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인조의 조선 국왕 책봉을 주선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인조는 반정에 성공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책봉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뭐 이제 반미 입장을 갖다 좀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상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우호 친선 관계를 과시를 하고 그리고 방미 일정을 잡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해서 또 여기서 우호 친선 관계를 과시하고 그래야지만이
국내 정치를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한국 정치도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래요, 심지어.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당시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으로부터 국왕 책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국왕의 정통성 문제가 좀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절실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문영 덕에 가까스로 책봉을 받은 인조. 난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죠. 왜냐면은 모든 일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모문영은 당연히 이번 책봉권에 대해서 나름의 계산서를 제시를 합니다. 모문영이 원하는 대가가 뭐였냐? 앞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자들을 조선 측이 충분히 제공을 해달라. 그것이 바로 이제 모문영이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문영에게 빚을 진 인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코가 끼었죠.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모문영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조는 아마 몰랐던 모양이에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기꾼한테 지금 제대로 저당을 잡혔는지.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이때 인조가 모문영 요구를 들어준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 가도섬 안에는 요동에서 도망쳐오는 한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수십만이나 됐어요. 일설에는 이게 한 50만쯤 됐다라고도 하는데 가도가 그렇게 큰 섬도 아닌데 그 섬 안에 수십만이나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당연히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식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료를 보면은 당시 이제 비변사가 이 가도 문제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모장이 수십만의 남녀를 거느리고 우리 변경에서 살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그래도 산동에서 곡식이 들어오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 와서는 중국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로지 우리나라를 향해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식량난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짚고 있죠. 당연하게도 가도에는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농업 인프라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동성을 경유해가지고 본국에서 이 막대한 식량을 운송해 오긴 했는데 명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을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제공을 하냐 이거죠. 이 운송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럼 도대체 배를 몇 척이나 동원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거리도 있는데. 자, 그래서 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은을 줄 테니까 차라리 그 은을 지불을 하고서 조선에서 식량을 구매를 해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문영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식량을 조선에서 구입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보면 또 이렇게 우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1천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객병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도저히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금방이라도 양식이 떨어지면 그들로서도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근심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해진다면은 식량 공급을 좀 이제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랬을 때 모문영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겠냐 이거죠. 저 수십만이나 되는 거짓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물론 모문영이 조선에서 식량을 공짜로 뜯어낸 건 아니었습니다. 은으로 대금을 치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모문영 땅에는 이거는 공정한 거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선에서 흉년이 들기라도 한다 하면은 상황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건데 조선은 그렇게 풍요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무능하고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실 농업기술도 당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진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조선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태생적인 문제인데 한반도 자체가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한 해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한 해 빠듯하게 먹고 사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풍년이 든다면은 그나마 좀 이제 먹고 살만 하겠지만 만약에 흉년이라도 든다면은 이거는 정말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문영이 무려 어느 정도의 식량을 조선에서 사갔냐면은 조선 조정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마구잡이로 사가니
만약에 조선에서 흉년이라도 들게 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조선 자체가 어마어마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이 어쩔 수 없이 가도에 수출하는 양곡을 제한을 해버렸다 하면은 모문용은 을에 군대를 평안도 해안가에 상륙시켜서 그야말로 갖가지 폐악질의 분탕질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문용의 군대는 순식간에 약탈자로 돌변하면서 해안가 일대를 쓸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수령들을 겁박해서 관곡을 털어가는 건 기본이고, 만약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민간인을 참살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거죠. 자, 사례로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모정의 행동이 점점 전날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모문용이 날뛰고 있다는 얘기죠. 양곡을 겁탈하여 변방의 창고를 텅텅 비게 만드는가 하면 청천을 넘어서까지 주민들을 괴롭히는 등, 그러니까 이게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분탕질에 폐악질을 벌이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 지역들을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다는 거죠.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등도 밤낮으로 애태우며 걱정하고 있으나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인조의 입장에서 더 이상 모문용은 은인이 아니죠. 이젠 그야말로 암덩어리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문용이 걸핏하면 구담을 몰고 요동 인근 지역으로 가가지고 처부수자 만주족, 때려잡자 후금, 그러면서 이제 요동 수복을 하겠다고 저렇게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면서 당장이라도 요동으로 쳐들어갈 것 같은 그런 태세를 보이니까 항상 여기에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이 과정에서 실제로 모문용의 병력과 후금의 수비대가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니 후금으로서는 당연하게도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 가도를 갖다가 토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조가 반정의 명분으로 친명배금을 내세웠지만 인조와 공신들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정세에서 그렇게 무지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알 건 다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일단 사루 파병 경험이 있죠. 이 사루 파병의 경험으로 보건대 조선은 단독으로 후금과 1대1로 싸우기는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 왜냐면은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 국토가 유린을 당했고 그 전후국 피해가 상당히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또 이괄의 난까지 겪게 되면서 사실상 서북면 일대가 난장판이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조선이 후금을 상대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후금이 경제, 문화, 기술적으로 좀 낙후된 나라일지 몰라도 전투력 하나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발군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명과 연계를 해가지고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후금이 요동 일대를 석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로로 조선과 명이 연계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동작전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난해한 구석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선이 후금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가 만약에 후금의 침공을 받는다면은 명의 지원군을 요청한다 한들 명의 지원군이 바다 건너서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명이 빈집털이를 간다 하더라도 소식을 전하고 그쪽에서 출진 준비하고, 이게 아무래도 바다 건너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조는 반정 명분으로 친명배금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막상 후금과의 정면 승부는 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조 정권의 속내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괄의 난으로 서북면 일대가 완전 거덜이 났잖아요. 그러니 이런 형국에서 만약에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조선은 대위기를 맞이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조는 친명배금을 천명하면서도 가능하면 후금을 자극하는 행동 자체는 좀 자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이게 교과서상의 기술이 조금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교과서라는 게 이게 시험을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최대한 단순화시켜가지고 도식화해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외교,
인조는 친명배금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거를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광해군이 중립외교라고는 하지만 광해군도 근본적으로는 친명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인조가 친명배금, 후금을 적대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명분상으로 그랬던 거지 말로만 했던 거지 진짜로는 적대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정치는 사실 좀 복잡 미묘한 거죠. 그랬던 건데 저 모문용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개념 없이 날뛰고 있으니 인조 입장에서는 이건 뭐 환장할 지경이죠.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모문용을 제지를 한다. 모문용한테 뭐 좀 이제 항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이겁니다. 인조가 모문용 덕에 책봉을 받았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은혜가 있으니까 인조가 한 수 적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위충현한테 로비를 했던 것이 먹혀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문영이 바로 위충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위충현이 명예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실세 오브 실세라는 거죠. 이런 판국에서 만약에 인조가 모문영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과연 모문영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명예 조정에다 온갖 모함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과의 관계가 틀어질 게 분명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626년 10월 후금의 칸 누라치가 세상을 떠나고 홍타이지가 즉위하면서 후금은 향후 전략을 조선을 침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 방면을 먼저 안정화시킨 다음에 중원을 공격하자. 근데 뭐 이거는 정말 특별한 전략은 아니었고 옛날에 거란도 사실은 이렇게 방침을 잡았고 요동 일대에 들어선 나라들은 대개 이런 쪽으로 또 방침을 잡아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첩보들이 조선 쪽에 입수가 돼요. 명예 장수들을 통해서 조선 조정에 전달이 되면서 서북면 일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래 난으로 서북면 일대의 방어태세가 완전히 무력화된 조선으로서는 이걸 뭐 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뭐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 기존에 했던 방침대로 일단 중앙센터를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1627년 1월 서북면 일대에 전원이 감도는 가운데 조선의 병경 의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겨울의 강추위로 인해서 압록강이 충분히 얼어붙을 무렵 강 너머에는 우려했던 대로 후금의 대군이 직결하고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올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후금의 대군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기습적으로 조선의 병경 의주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내 조선과 후금 사이에 정면현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정묘호란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첫 전투에서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을 향해서 미소를 짓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후금군의 침공을 막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